주식시장의 초점은 결국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너무 올랐던 물가가 정상화되면서 네.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복원되는 과정. 거기서 주식시장이 정말 인플레이션에 지긋지긋해. 인플레이션은 정말 나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착하게 금리가 내려가 주니까 거기에 환호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굉장히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까지, 그것도 2025년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거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복원되는 거, 낮게 복원되는 것에 집착해서 너무 큰 베팅을 하면 이거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잘못 읽는 그런 것이 아닐까. 자, 그러면 3프로 다이어리에도 아마 우리 김한진 박사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 네.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주실지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3프로 독립적인 리서치 센터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의가 있어요. 어제 회의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한테 메일도 몇 개 왔습니다. 내일 왔어요. 네. 네, 3%, 참여하겠다. 네, 그 독립적인 그런 리서치 센터 만들면 자기가 어떻게든 도움을 좀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갖고, 네, 저희가 그거 한번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그런 리서치 센터 한번,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을 센터장으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리서치 센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오늘 한번 살짝 맛보기 좀 주시겠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현실 경제 얘기를 해야죠. 예,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경기 침체가 언제 시작될 거냐, 네. 또 침체가 시작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의 이제 궤적, 그래서 언제 이 불황을 탈피할 것인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힌트를 미국 경기 선행지수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보다는 컨퍼런스 보드가 굉장히 권위도 있고, 좀 어쨌든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니까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9개월째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네. 2023년 지금 현재 1월 정도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기 침체 기간은 급격한 경기 후퇴기와 네. 불황 지속기로 나눠서 진행될 건데, 결국 그 경기 침체의 그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드랜딩은 안 온다. 뭐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좀 극단적인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네. 소프트하게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 기간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결국 미국의 근원 물가가 이제 쭉 안정될 건데, 그 안정되는 기간이 근원 물가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하락시키는 요인은 임금 하락이고, 임금 하락은 소비 둔화기 때문에 네. 이 근원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는 올 중반부터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진국의 경기가 계속 둔화될 것이다. 그 그렇습니까? 불황 지속기가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올 중반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네, 그래서 경기 침체 기간이 올해는 좀 상반기나 혹은 9월까지는 급격한 네. 경기 후퇴기, 그리고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불황이 지속되는 그런 불황이 지속되는, 네. 그래서 18개월 정도의 경기 둔화기를 맞을 거다. 이거는 미국 1945년 이후에 역사적인 평균 경기 둔화기인 11개월보다는 훨씬 더 길고 지루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도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를 뭐 대부분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저는 좀 초점을 앞으로는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의 폭은 작지만 기간은 길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 이 정도 소프트 랜딩이면 뭐 환호하겠죠. 네. 아주 하드 랜딩이 아니기 때문에 환호했다가, 하지만 뭐야 이게 경기 침체 기간이 긴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런 우여곡절 우왕좌왕한 상황이 올해 매크로 환경이다.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난주에 뭐 12일 날 목요일 날 되게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죠. 미국 12월 CPI 네.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기 때문에 예상에 딱 들어맞아 버렸어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좀 처음 봅니다. 월가 예상 뭐 매번 틀렸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보고 네. 되짚어 보는 이유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의 어쨌든 모양, 그 시기라든지 또 하강의 진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예측하기 위함이고요. 네. 아울러서 결국 이제 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이제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실질 금리를 말씀드리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근원 물가가 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더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3%를 깰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올해 한 5%를 5.0%로 예상되는데 3년물이 2%대 후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불균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장단기 금리 차의 왜곡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자산 시장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3년물이 2%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3% 중반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면 근원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올 중반이 지나가면서 하반기에는 뭐 2.9%라든지 2.8%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기준금리는 한 5% 계속 정도인데. 5%나 뭐 저는 5%라고 보고요. 한국도 사실은 국고 3년, 5년, 10년물이 네. 지금 3.3, 3.4예요.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청용 총재께서 그러한 그 금리의 역전 현상을 용인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살짝.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혹시 그걸로 돈 버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리차 이용해서 그거는 이제 마비트라지 뭐 시장의 이런 성격을 얘기합니다. 성격이요? 직접 뭐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역전된다라는 얘기는 그거 있어요. 네. 그 채권 시장에 가 보면 그런 ETN이나 변동금리와 그 고정금리 예. 차이를 트레이딩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를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벌어지면 네. 돈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프로의 생각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까지 가네요. 상당히 기승전 네. 재테크로 가네요. 저는 이제 벌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좀 벌 것 같아요. 버실 것 같아요. 인상이 버실 것 같습니다. 약간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연초 때 덕담하죠.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뭐 물가 CPI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물가를 한번 뭐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물가를 되짚어 보는 이유는 이제 기준금리 통화정책의 경로를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차트인데 뭐 많이 보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전망이 좀 저는 6.5%까지는 이제 실제치고요. 작년 12월 말.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서 저는 연말에 3.6. 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내년 4월 정도에는 2.7 정도. 뭐 이게 숫자적인 뭐 이렇게 제가 점쟁이처럼 찍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추세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거다. CPI가. 네, 그렇게 좀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2% 중후반에서 멈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 이것도 2024년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제로 금리 시대라든지 뭐 10년물 금리가 뭐 정말 뭐 1%대 내지는 뭐 그 이하로 내려가는 초저금리 현상은 앞으로는 구경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내년 4월 정도에 2.7을 찍으면 다시 또 3%로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고요. 통화정책은 올해 12월에 첫 금리 인하 피벗이 이뤄지고 내년도에 4번 25bp 인하해서 2024년 말 내년 말에는 3.75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이 3.75 내지는 뭐 2025년 초반에
3.5% 정도의 기준금리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네. 조금 이 정도가 아주 긴축적인 스탠스, 물론 이제 긴축적이죠. 하지만 이게 3.5%면 과거보다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명목값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축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중립금리가 좀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에 발표된 그 CPI 6.5% 중에서 집값에 후행하는 주거비가 무려 2.4%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주거비였잖아요. 그리고 근원 물가에서는 사실 40%가 넘잖아요. 가중치가. 그렇죠. 네. 헤드라인에서는 30% 정도인데 아무튼 집값에 후행하기 때문에 집값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PI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CPI 논란은 이제 사람들이 별 감동도 없을 거예요. 빠지면 당연하고 안 빠지면 이거 왜 이래 이럴 거고요. 그리고 유가가 뭐 그 지난 12월 CPI에서도 역할이 컸는데 휘발유 값이 9.4% YOY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현 수준이면 CPI 분기당 거의 1%포인트를 끌어내려요. 유가가 현 수준에서만 유지돼도.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는 한 2% 가까이 물가를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인은 걱정이 없다. 다만 이제 누구나 주목하듯이 이제 근원 물가 중에서 특히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네. 이게 이제 임금이죠. 근데 이 임금이 이제 더디게 떨어진다라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이제 근원 서비스 물가도 하반기에는 잡힐 거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상당히 안정된 물가 수준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너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 무려 내년 중반까지 연준의 그 목표선에 레이더 그 목표선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동결을 유지하고 1년 네. 가까이 금리 인하도 굉장히 살금살금 굉장히 좀 뭐 물가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25bp 분기당 이런 정도의 인터벌로 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CPI는 저 연준이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미 노동 통계국에서 이제 가계 조사와 기업 조사 그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통계를 잡는데 이것도 상당히 통계적 기술이 미국은 발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CPI가 연준이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연준이 그러니까 뭔가 금리 결정하거나 이런 거를 그대로 적용시키긴 좀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PC를 더 본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PC 보다가 망했죠. PC는 이제 조금 CPI보다 네. CPI는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네. 위주로 하는 거고 네. PC는 이제 뭐 이렇게 헬스케어 비용이라든지 네. 의료 이런 비중이 높고 도시보다는 이제 좀 네. 광범위한 거고 이제 변동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변곡점에서 이렇게 네. 변화가 크지 않죠. 근데 PC를 보면서 PC를 또 평균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못 잡았다. 변곡점을 못 맞추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연준이 돈이 뭐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네들이 가장 보기 좋은 물가를 가장 판단하기 좋은 물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걸 자기네들이 보고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준이 뭐 물가 조사 기관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우리가 한국은행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연준이 이제 특이한 그 케이스인 역할을 것 하는 같은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네. 물가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물가는 이제 뭐 그 주식시장에서 논쟁거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이제 현재 물가가 내려가는 거에 환호하면 안 되고 물가가 내려가는데 과연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가 왔었잖아요. 9.1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열심히 또 내려갈 건데 그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에 이렇게 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한 예.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군요. 후유증이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근원 물가를 지배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기간이, 경기 둔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다. 이번 경기의 사이클의 특징이 네. 경기 폭은 작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기간은 길 거다. 불안 기간은 길 거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볼 수 있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이제 전개될까에 대한 기대값이 네네.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라는 것은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조금 올해도 붙들어 매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공에. 이제 이런 불편한 현실이 과거에는 어떻을까?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미국 제 10년물에서 기준금리를 뺀 거예요. 그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경기 선행지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행지수 항목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70년대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73년이나 79년, 8년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이후에 이게 한 600bp까지 예, 기준금리랑 미국 제 10년물의 값이, 그리고 이게 값이 워낙 이게 커서 작게 보이지만 각종 굵직굵직한 경기 크라이시스, 경기 어쨌든 금융 위기급의 어쨌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 역전이 됐고 그 역전된 다음에 이제 또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물가가 70년대랑 사람들이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70년대 석유 파동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장단기 금리의 역전도 당연히 나오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길잖아요. 역전 기간이. 네. 네, 이번에도 조금 이 물가 때문에 결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긴축의 스탠스를 밟는 바람에 시장 금리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기준금리는 물가를 아직까지도 잡기 위해서 높게 유지하고 이럼으로써 70년대 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하게 어쨌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잠복돼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연준도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용인할 거다. 말도 안 되잖아요. 10년물이 3%를 깨고 기준금리는 5%고 200bp잖아요. 이때는 600bp까지 갔고 1차 오일 쇼크 때는 이제 400bp 언저리까지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금리 차가. 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의 후유증인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의 후유증이 결국에는 경기의 회복을 돕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거고 시장이 빨리 이 부진 국면을 탈피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경기의 어쨌든 회복 국면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 이거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인플레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고 이런 인플레 후유증이 경기를 또 안 발목을 좋게 잡는? 발목 잡고 또 자산 시장에 또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함을 주는.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채권 깨지고 주식 깨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어쨌든 뭐 올해 채권이 먹죠. 네, 채권을 먹고 네. 뭐 캐리로 가도 올해 뭐 한 어쨌든 3% 중반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주식 유리하죠. 깨지고 주식 깨지고 채권 깨지는 그런 국면보다는 유리한 거죠. 연초에 지금 주식값도 오르고 채권값도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같이 잘 안 가는 것들인데, 네, 그죠? 네. 네. 근데 요즘은 같이 가더라고요. 주식 네. 채권이.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이게 보시면 그거 네 번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왼쪽 축에 미국제 10년물을 그려놨고요. 오른쪽 축은 이제 코스피입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예, 그래서 채권 가격 오르고 주가 오르고 예,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건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례적인 채권과 주식의 동반 하락. 정말 이거는 한 100년 만에 그러니까요. 보기 힘든. 그래다 당한 거죠. 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다 당한 거예요. 이 음영 부분입니다. 음영 부분이 주식 깨지고 채권 깨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가는군요. 안 그럼요. 가죠. 국면이 이렇게 잠깐 갈 수는 있어도 이렇게 1년 넘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주식과 채권의 동반 하락에 대한 지금 일부 복원 정상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고물가가 왔었잖아요. 작년에 하이퍼 인플레가 온 다음에 그 하이퍼 인플레로 크던 작던 경기의 둔화기가 오는데 그 경기 둔화기에 증시가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이게 복원되는 윈 리버전이 되면서 증시가 작년과는 달리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는, 일부 받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착한 종목들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주가 조정이 많고 또 성장주 중에서도 좀 PR이 굉장히 낮아진 그러한 종목들이 주가 탄력이 좋은 겁니다. 네이버나 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성장주든 뭐 약간 PER 밴드가 낮은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가치주 영역이든 이런 증시가 그 금리의 일부 정상화, 금리의 복원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진행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계속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주가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유증 그게 이제 경기 둔화니까 꼭 경기 둔화는 기업 실적의 둔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 실적이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기 때문에 네. 올해 주식시장은 상당히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크로 단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네. 왜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역축이 역축.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금리가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미국 차에는 역축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원래 주식시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저 어쨌든 할인율 계산하면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원래 채권 가격이랑 주가는 같이 안 간다면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금리 올라가면 주식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도 있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 사이클을 좀 많이 봤는데 면밀히 보면 경기 확장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길어요. 그게 이제 조금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한 거죠. 네. 경기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경기 확장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기업 실적이 그것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에서 주식이 좋겠죠. 주가도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표적인 강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적 장세. 근데 지금은 좀 첫 번째로 이제 좀 그 주의해야 될 게 물가가 너무 이례적으로 높았어. 너무 이례적으로 높아서 이게 무조건 떨어져야 돼. 무조건 정상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안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불편해. 연준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6% 뭐 누가 얘기했듯이 7%까지도 올려야만 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끌어내려와야 되는데 끌어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작년에 같이 무너졌죠. 아니 저는 그 과정이 이해도 되고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주식 떨어지고 채권 떨어진 이런 일은 참 별로 없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왜 그러냐?
아니 그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 떨어진다고 했던 건 우리가 마치 그 무슨 성경에 나온 얘기처럼 맨날 했던 얘기인데 당연히 저 금리 올라가면 즉 금리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 주식 떨어진 거는 매우 일상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 같이 갈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예외적인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면서 채권도 떨어지는 건 이건 뭐 아주 일상적인 상황 아니냐는 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근데 금리가 네. 그렇게 저렇게 크게 오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최근 한 30년 동안 보면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은 반등 국면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채권 가격이 제가 92년부터 채권을 했는데 네네네. 뭐 간헐적으로 반등 국면이 있긴 있었어요, 금리가. 근데 계속 빠졌거든. 그러니까요. 계속 빠지고 네. 추세적으로는 주가는 계속 오른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국면마다 조금 달리 봐야지. 네네. 김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추세적으로는 금리 하락, 주가 상승이 한 30년간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래서 바이앤홀딩이라는 게 그게 네. 거의 뭐 신앙처럼 된 거고. 네. 왜냐하면 좋은 주식 사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네. 그 국면 뭐 위기가 온다든지 경기의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만히 자세히 뜯어보면 네. 네, 그거는 이제 되게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떨 거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채권도 빠지고 채권 금리도 빠져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주식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과 몇 주밖에 안 네. 됐지만 그래서 이 국면을 조금 장기적으로 이런 국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좀 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골디락스는 뭐 일부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미국의 경우에 조금 골디락스에 가깝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주식시장의 초점은 결국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너무 올랐던 물가가 정상화되면서 네. 그다음에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일부 복원되는 과정 거기서 주식시장이 정말 인플레이션에 지긋지긋해 인플레이션은 정말 나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착하게 금리가 내려가 주니까 거기에 환호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굉장히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까지 그것도 2025년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거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복원되는 거, 낮게 복원되는 것에 집착해서 너무 큰 베팅을 하면 이거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잘못 읽는 그런 것이 아닐까. 결국엔 경기가 돌아서는 시점.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는 조금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좀 급하게 하강한다고 저는 상반기에 보는데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더 떨어지고 금리가 더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네네. 상반기든 하반기든.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이 돌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 장 개장 상황도 우리 김환지 박사님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네? 무슨 말씀을? 장이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 돼갖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만하라는 얘기죠. 네. 아니 어쩔 수가 없이 장 시작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환지 박사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나 시간이 이제 또 장이 예. 열렸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